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2026년에 출간된 가상의 임상 매뉴얼인데요. 중독 임상 적용 매뉴얼, 증상 철학, 뇌과학, 그리고 정신분석의 통합적 모델입니다. 이게 단순히 미래 기술을 나열한 그런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책은 아주 흥미로운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35살 남성 K씨. 네, 케이씨요. 이 사람이 왜 퇴근만 하면 밀려드는 그 텅 빈 느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매일 밤 술을 마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뇌와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서 철학, 최신 뇌과학, 그리고 정신분석까지 전부 동원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케이씨의 이야기가 과연 그냥 개인의 의지가 약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뇌회로가 고장난 질병일까요? 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중독이라는 현상, 그 이면에 숨겨진 현대인의 어떤 실존적인 고통과 그 최첨단 해결책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왜 현대인은 중독에 이렇게까지 취약해졌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네, 그 고통스러운 증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저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K씨를 그토록 괴롭혔던 감정, 바로 공허함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공허하며 네, 이 아주 철학적인 개념이 어떻게 뇌 스캔 화면에 딱 나타나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저자인 이유경 박사가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중독 사회라고 진단하잖아요. 그 뿌리에 바로 그 공허가 있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과거에 좀 억압적인 사회가 우울을 낳았다면 네. 지금처럼 끝없이 성취를 요구하는 시대는 불안을 낳고 그 불안에서 어떻게든 도망치려는 몸부림이 바로 중독이다. 이런 진단인 거죠. 그리고 그 불안과 공허가 우리를 가두는 생각의 감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더라고요. 아, 네. 생각의 감옥.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이 생각의 창설 안에 갇혀서 정작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한다는 통살이요. 잠깐만요. 지금 생각의 감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철학자들이나 명상가들의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뇌 안에 그런 감옥 같은 게 실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게 이 책의 가장 충격적인 지점입니다. 그 철학적 통찰이 뇌과학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는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DMN이요? 네, DMN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회로예요. 주로 하는 일이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또 나는 누구인가 같은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아, 혹시 운전하다가 갑자기 10년 전 흑역사가 떠올라서 혼자 막 이불킥하고 그럴 때 활성화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는 거죠. 네네. 문제는 중독 상태의 뇌에서는 이 DMN이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24시간 내내 부정적인 생각만 반복 재생한다는 겁니다. 아,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랑 앞으로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을 계속 증폭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뇌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신경과학으로 증명된 생각의 감옥인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제 머릿속의 생각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뇌 회로의 자동 재생 결과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K씨를 괴롭혔던 불안이나 우울 같은 감정들은 그냥 이 DMN이 만들어낸 버그 같은 건가요? 그럼 그냥 없애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존의 관점은 딱 그랬습니다. 증상은 제거해야 할 적이었죠. 하지만 이 모델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증상을 실제, 또 리얼에 접근하는 단서로 보는 겁니다. 단서요? 네,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진짜 고통이 증상이라는 신호로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신호라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신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호에 담긴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창조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라는 에너지는 우리를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게 만드는 창조성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우울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우울은 깊은 자기성찰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어떤 연민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라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들끓는 에너지를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동력으로 쓰도록 돕는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가 증상의 박멸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방향을 승화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당신 뇌회로가 고장나서요 라는 기계적인 답변 대신에요. 네. 그 고통 안에 당신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찾아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지점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왜 K씨는 매일 밤 스스로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쾌락 추구라고 보기엔 뭔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바로 정신분석가 라캉의 주이상스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주이상스. 네, 흔히 향유라고 번역되는데 우리가 아는 단순한 쾌락, 플레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이상스는 고통을 동반한 극한의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쾌락이요? 그건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처음 먹어보는 아주 매운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혀는 타는 듯이 고통스러운데 뇌는 이건 엄청난 경험이야 라고 착각하고 계속 먹게 되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는 감당하기 힘든 과잉된 자극, 바로 그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강렬한 경험에 뇌가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 강렬함 자체를 반복하고 싶어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괴적일 정도의 강렬함을요. 그 추상적인 개념이 뇌과학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뇌는 세상을 예측하는 예측 기계인데 약물은 그 예측을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난 보상 예측 오류를 일으킨다고요. 정확합니다. 뇌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보상이 들어왔네? 하면서 엄청난 놀람, 즉 서프라이즈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 신경생물학적인 놀람이 주이상스의 실체인 거죠. 아, 그게 실체군요. 네. 문제는 뇌가 이 거대한 예측 오류, 이 고통스러운 놀라움을 생존의 필수적인 신호라고 잘못 학습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중독이란 이 잘못된 생존 매뉴얼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을 반복해서 추구하는 상태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서 바이러스 걸린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셈이네요. 하지만요, 그건 너무 기계적인 설명 아닐까요? 뇌가 잘못된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게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 같잖아요. 중독자의 고뇌나 의지 같은 인간적인 요소는 어디로 가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인간적인 고뇌가 바로 뇌 시스템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2026년의 모델은 뇌의 세 가지 거대 신경망 사이의 균형이 깨진 삼중 네트워크 모델로 이걸 설명하죠. 삼중 네트워크 모델. 네.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즉 생각의 감옥입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K씨에게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현저성 네트워크, 셀리언스 네트워크, SN. 매뉴얼에서는 이걸 공항관제탑에 비유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자극 중에서 어떤 비행기를 먼저 착륙시킬지, 다시 말해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판단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이죠. 그런데 중독자의 뇌에서 이 관제탑은 약물이라는 특정 비행기에 납치된 상태라는 거죠. 네. 배우자의 눈물, 아이의 웃음소리, 중요한 업무 보고 같은 다른 모든 비행기들은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직 저 멀리서 다가오는 술이라는 비행기에만 모든 레이더와 조명을 집중하는 겁니다. 가치 판단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앙 집행 네트워크, Central Executive Network. 이건 회사의 CEO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최고 통제센터죠.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맞습니다. 만성적인 약물 사용은 이 CEO의 힘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 아래 변형계에서 지금 당장 술 마시고 싶어 라는 강렬한 충동이 올라올 때 이성적인 CEO가 안 돼, 내일 아침에 후회할 거야 라면서 제동을 걸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끊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중독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 CEO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네요. DMN이라는 공장에서 술 마시고 싶다는 갈망을 계속 만들어내고 SN이라는 관제탑은 술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CEN이라는 CEO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라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새 네트워크의 총체적 실패군요. 그럼 K씨 같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망가졌다고 볼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 중독 치료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이 책은 모든 중독은 같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환자를 신경지능의 문제 패턴에 따라서 세 가지 바이오 타입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보상 결핍형이네요.
사는 게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네, 이들은 세상이 온통 흑백 영화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워낙 무뎌서 웬만한 자극에는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흑백 세상에 잠시나마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도박이나 약물 같은 아주 강렬한 자극을 찾아 헤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도 추구형입니다. 바로 K씨가 여기에 해당하죠. 아, K씨가 이 유형이군요. 네, 이들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끌어오르는 불안이나 우울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 즉 회피하기 위해 물질을 사용합니다. 술 마시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뇌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군요. 그렇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재발 위험이 가장 높은 타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지 통제 손상형이고요. 아, 앞서 말한 CEO, 즉 전전두엽 기능이 손상된 유형이네요. 네. 이들은 머리로는 모든 걸 압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지,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지만 마트에서 술병을 보는 순간 그 이성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이 그냥 손이 먼저 나가는 아주 습관적이고 강박적인 사용 패턴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타입을 나누는 이유가 결국 치료법을 완전히 다르게 정밀하게 적용하기 위해서겠군요. 맞습니다. 2026년의 치료는 더 이상 의지를 갖고 끊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바이오 타입에 맞춰서 고장난 뇌회로를 직접 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정말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 같네요. 대표적인 게 정밀 신경 조달술, 특히 TMS, 경두계 자기자극술이군요. 네, 뇌의 특정 부위에 자기장을 쏴서 신경세포를 활성화하거나 안정시키는 기술인데요. 이건 뇌를 위한 일종의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를 위한 PT라. 재밌네요. 네, 예를 들어 K씨처럼 불안 회로가 과활성화된 안도 추구형에게는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자극을 주고요. CEO의 기능이 약해짐, 인지 통제 손상형에게는 통제력을 담당하는 전전두 피지를 자극해서 약해진 근육을 키워주는 식입니다. 뇌 근육을 키운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더 나아가서 후성 유전학적 개입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거의 SF 영화 같던데요. 중독 기억을 유전자 단계에서 약화시킨다고요? 우리 뇌는 경험을 통해 변하는데 만성적인 중독은 뇌의 유전자 발현, 그러니까 뇌의 소프트웨어에 일종의 흉터를 남깁니다. HDC 억제제 같은 약물은 바로 그 흉터를 지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흉터를 지운다? 네. 약물과 관련된 강렬한 기억의 연결고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갈망이 덜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뇌에 남은 상처를 화학적으로 치료하는 셈이죠. 이런 기술적인 개입에 AI 기반 모니터링까지 더해지는 거고요. 스마트워치가 수면 패턴이나 스트레스 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재발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준다고요. 네, 손목에 차고 다니는 24시간 주시해네요. 적시 개입 저스틴 타임 인터벤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K씨가 과거에 자주 술을 마시던 술집 근처에 가는 게 GPS로 감지되거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네. 스마트워치가 진동하면서 지금 심호흡을 10번 해보세요 같은 알림을 보내거나 미리 지정해둔 상담사의 연락처를 띄워주는 식이죠. 유혹의 순간에 인공지능이 개입해서 생각의 틈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 모든 걸 종합한 K씨의 치료 과정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안도 추구형이자 신경증적 구조를 가진 K씨의 치료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거죠. 네, 일단 딥 TMS로 뇌의 불안 회로를 직접 안정시켜서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AI 앱이 퇴근 후 위험 시간대에 명상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기술적인 방어막을 쳐줍니다. 뇌의 생물학적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뇌가 대화할 준비가 되면 중기 단계에서 정신 분석을 통해 그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 나섭니다. 뿌리를 찾는다. 네, 케이스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성공에 대한 강박이 사실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K씨는 술을 마실 때마다 사실은 진짜 나를 만나지 않으려는 도피처를 찾았던 거군요. 아버지가 원했던
성공한 아들이라는 가면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 통찰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공허함을 무언가로 급하게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시끄러운 아버지의 목소리를 끄고 진짜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으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공간의 의미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 종결기에는 그를 괴롭혔던 우울과 공허의 에너지를 매일 글쓰기라는 새로운 삶의 원칙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기술로 뇌를 안정시키고 상담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습관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정말 완벽한 통합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26년의 모델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첨단 뇌과학 기술, 즉 테크네로 무너진 신경망을 복원하고 네. 그 회복된 뇌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의미의 문제를 철학과 정신분석을 통해 함께 다루는 통섭적 접근인 거죠.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럼요. 기술만으로는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뇌회로를 고치는 것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하는 길이죠. 중독은 단순히 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공허한 사회에 대한 한 개인의 실존적인 몸부림일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매뉴얼의 마지막이 극기복내라는 말로 끝을 맺는데요. 네, 극기복내. 중독이라는 극단적인 자기 파괴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관계 속으로, 사회 속으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중독에서 벗어난 후에 마주하는 그 공허함은 무언가로 급하게 채워야 할 텅 빈 구멍이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공허는 어떤 의미인가요?